자, 지금부터 지문 분석 시작할게요. 자, 허생전.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이 쓴 글로 주인공인 허생의 행적을 통해서 당대 사회를 비판한 작품이다. 잠시만. 뭔가 지금 쏘리. 자, 이 작품은 일단 한문소설입니다. 여러분, 한문소설에 체크해주세요. 고전소설에서 종종 출제되는 것 중에 한가운데가 뭐 한글로 기록된 글이다, 한문으로 기록된 글이다 이게 나오는데 박지원이 쓴 글은 사대부이기도 했고 한문소설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선 효종 때 17세기 중반 그리고 국내에서 이동이 서울, 안성, 제주, 변산반도 등등을 가고 국외에서는 빈섬과 일본의 장기 이도를 가는 모습 공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시점은 전인적 작가 시점입니다. 나가 등장하지 않고 허생은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뭐 인물의 당연히 심리나 성격 이런 것도 다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제는 함께 살펴봤고요. 특징을 보면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인물의 행적 중심 별표 사건 전개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물의 행적. 허생이 뭘 하냐에 따라서 허생의 그 움직임을 쭉 따라가는 게 지금 허생전 사건 전개 특징. 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사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고요. 빈섬이라는 새로운 공간 통해서 이상형의 모습을 그리는 허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발단 부분부터 볼게요.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있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다.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허생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허생은 독서만 좋아하네요. 그의 아내가 결국에 생계 유지를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 너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자, 내용 일치 문제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허생은 과거를 시험 보는데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응시조차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 답답하지? 아니 그래서 과거 할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 못하라 그래? 그랬더니 허생이 하는 말 내가 아직 책을 읽는 것이 미숙하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죠. 정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나아보자 한다. 그래서 아내가 많은 말 장인밭이 일이라도 해라. 뭐라도 일을 해라. 장사해. 이랬더니 허생이 아니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 미천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화를 내고 벼락 소리를 질러버리죠.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말뿐이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럼 도적질도 못해?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니 비판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책을 덮고 일어나서 이제 가버립니다. 자, 우선 전인적 작가 시점이기도 하고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한 번만 짚고 가자면 이런 부분 무슨 제시죠? 당연히 직접 제시겠죠? 자, 소설 속에서 직접 제시나 간접 제시 같은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요소니까 선생님이 뭐 성격 제시 될 때마다 직접 제시를 짚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가면서 개념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다면 틀리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허생이 하는 거 뭐였죠? 가장 부자를 찾습니다. 변씨라고 하네요. 그 변씨에게 이제 가가지고서는 바로 그냥 갔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좀 빌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죠. 인물의 태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미 여기서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겨. 변씨는 그래? 하고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줘. 변씨 집의 식구들은 깜짝 놀라. 허생이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게 부유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런 거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허생이 뭐가 나오냐면 외양묘사가 나옵니다. 허생 외양묘사. 당연히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허생의
가난함과 초라한 그 현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 자, 변씨 집의 자제들과 손님들이 변씨에게 묻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고 이름도 안 묻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변씨가 허생이 행색은 꾀죄죄 했는데요. 말도 간단, 눈빛은 오만해,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어. 뭔가 배포가 큰 사람이다. 뭔가 있다. 뭔가 조금의 재물에 만족하는 속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난 줬다. 아니 이름도 안 묻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주지 않으려면 뭐 모르겠다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뭐 어때? 갚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만금을 빌린 허생은 집으로 안 가다 집 나갔잖아요. 어디로 가요? 경기도 안성으로 가요. 자, 공간의 이동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서울에서 어디로 가? 안성으로 간다. 안성 지방이 지금의 우리 그 안성인가 봐요. 경기도 청주, 충청도의 경계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되는 그 중심지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과일들을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이 과일들의 특징이 연회, 잔치예요. 잔치는 다 제사에 쓰이는 식재료네. 자,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어. 그래서 장사치들이 그걸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10배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사고 말아요. 근데 그걸 사잖아. 그럼 여기서 산다는 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그놈의 허례허식, 조선을 잡아먹는구나. 허례허식. 당대의 취약한 경제구조 알 수 있죠?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겨우 만금으로 나는 한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다. 이 나라의 경제 규모 알만하구나. 허생이 이걸 파악한다고 이제 상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서울, 안성,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 말의 갈기, 털이에요. 이걸 다 거두어 드려요.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만건 값이 10배로 치솟고 그래서 그걸 또 큰 이익을 누리게 됐겠죠.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가서 이제 빈섬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빈섬에서 뭔가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니까 이 뱃사공이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여기 어디를 이제 추천을 했네요.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엄청 작아서 섬의 규모에 아쉬워하는데 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쌤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조선의 크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앞서 조선의 작은 경제 구조를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허생은 시장 규모가 좀 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섬의 크기, 이 빈 섬은 너무 작아서 뭔가 자신의 큰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그러다 사공이 물었다. 아니, 텅 빈 섬에 사람은 없는데 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이시오? 했더니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인다. 덕이 없을까 걱정하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자,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허생은 사대부이긴 하고 사대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유교적 사상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전라도 변산반도에 가네요. 이동이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안성 갔고요. 제주도에서 말총으로 막 걷어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산반도 갔더니 도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도적들이 왜 많으냐면 아까 시대적 배경에서 쌤이 훑어주지 못했는데 이 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적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도적대가 되려고 하냐?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뭐 농사를 지으려 해도 다 탐관오리들이 빼앗아가. 살아 무엇하리? 가정을 이루어 무엇하리? 도적들 손에 뭐 탐관오리 손에 다 죽는데 그래서 도적이 돼버리는 거야.
자, 나라에서는 이 도적대들을 잡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허생전은 도적이 서울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자, 뭐를 얘기를 하냐.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돌아가지? 현냥씩. 자네 아내 있니? 없지. 무슨 도적이. 이런 아내 만들고 가정 이루는 거 포기한 사람들인데. 밭이 있니? 당연히 없지. 평민들이 하는 말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밭도 있고 아내가 있다면 내가 왜 도적이 됐냐? 그것도 괴롭게. 평범한 양민, 평민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나는 도적이 됐는데 뭔 소리 하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떠봐요, 허생이. 그랬더니 하는 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도적들은 이제 미친놈이라고 안 믿었는데요. 다음날 돼서 진짜 돈 30만 냥 싣고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막 절을 해. 그러면서 갑자기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있는 힘대로 다 가져가. 자, 어찌됐든 사람마다 이제 100금 정도를 이제 가는데 돈 100냥도 짊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너네 지금 평민 되려고 해도 이미 너네는 도적의 명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잡히면 죽는다. 어디 갈 데 없을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아내와 소를 한 마리씩 구해와. 그 돈으로. 그러면 내가 섬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허생은 이제 계속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리고요. 도적들이 다 기한한 날짜에 와서 빈섬으로 갑니다. 자, 허생이 도적들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모든 걱정이 없어졌어요. 도적들이 없어졌으니까. 나라는 잡지 못하는 도적을 허생은 잡았어. 허생의 영웅적 면모. 지배층의 무능 비판 2개를 잡았네요. 자,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등등등 뭔가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시작합니다. 3년 먹을 식량을 이제 비축했고 나머지는 이제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파네요. 해외 진출을 한 거예요. 무역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자,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거울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기근이 들어있었다. 배가 고픈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이제 그 진휼하고 맛있는 걸 주고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은 100만 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그 빈섬에서 뭔가 조선의 모든 그런 경제구조나 이런 거를 시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뭔가 자신이 원한 이상적인 나라를 시험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2,0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 섬에 처음 들어올 때 계획은 너희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땅도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난 이제 떠나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잘 살아라. 그러면서 배를 불살라요. 나오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면 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맞는 말이지. 누군가 나가게 되면 그 배를 타고 누군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빈 섬을 이제 빈 섬이 아니죠. 이 섬을 흐트러뜨릴까 봐 걱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돈을 던집니다. 이 경제 규모가 이렇게 작은 곳은 서로서로 이렇게 유통이 되면 어차피 잘 굴러간다.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배에 실어서 섬을 빠져나오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지배층이 나뉘고 피지배층이 나누게 된다는 걸 염려해서 그를 아는 사람은 다 이제 뺍니다. 그러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앤다고 하죠. 자, 그러고서 이제 변씨에게 가죠. 자, 그러면 처음에 서울, 안성, 제주도, 그 다음에 변산반도, 그 다음에 장기도에는 이제 무역하느라 잠깐 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빈섬으로 돌아왔죠? 빈섬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왔네요. 여기 이제 서울 왔어요. 변씨한테. 나를 기억하니? 했더니 변씨 깜짝 놀라면서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다 털어먹었냐? 아니다. 나는 너네랑 장사치들과는 달라. 뭔가 조금의 이익이 얼굴에 번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돈이 어떻게 사람의 도를 살찌우니? 아직까지 그래도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정신을 우위에 두는 사대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이제 은 10만 양을 이제 갚습니다. 깜짝 놀라요, 변 씨는. 변 씨가 빌린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주잖아. 그랬더니 이제 막 사양하면서 제가 10분의 1만 받을게요. 이자로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허생이 버럭 화를 내. 너는 내가 장사꾼인지 아니?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내가 돈 거래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무슨 이자니 뭐니 뭐 이렇게 무슨 돈 거래를 내가 돈 거래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야. 허생은 물론 돈을 갚았지만 이익을 취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변 씨는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하죠.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볼 수 있지. 그러고서 가버려요. 변 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까 어떤 오두막집으로 가는데 그때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길래 저기 누구 집이에요? 했더니 허생원 댁이랍니다. 여기서 생원은 이제 그 양반을 일컫는 말이지 절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돌아오지 않은 지 5년이나 지났고 부인이 혼자 집에 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허생은 5년 동안이나 안 들어간 거네. 어찌됐든 변 씨는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걸 알고 이제 가죠. 자, 이튿날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와서 돌려줍니다. 허생은 끝끝내 사양해요. 허생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이까지 10만급 취하려고 했겠냐. 나는 네가 조금만 들여다봐 주면, 네가 조금만 도움 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양식을 보내주고 뭐 옷 보내주고 나는 막 많은 돈은 필요 없어. 그래서 변 씨는 결국에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요. 이제 둘은 조금 친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 씨가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기 시작하죠. 너무 쉽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해서 수레가 나라를 다니지를 못해. 교역이 자유롭지 않아. 그럼 어때요? 유통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재기를 했고 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재기 방법은 왜 했냐면 인민을 해치는 길을 알아. 그러니까 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험해보려 한 것이다. 자, 변 씨는 또 질문해. 내가 빌려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뭐 누구나 다 빌려줬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하늘에 달렸으니까 남들 어떻게 알았겠니? 난 몰랐는데? 뭔가 운명론적 사고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조금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 변 씨 하는 얘기가 뭔지 들어보세요.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바로 병정우란입니다.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살아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허생이 하는 말,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냐. 졸수제의 조성기 같은 분도 있고, 이런 분은 이렇게 평생 벼슬 없이 늙어 죽었고, 반개 유형한 같은 분도 있고, 결국에 뜻을 펼치지 못한 인재의 예시를 들고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이라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랬지. 변 씨는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 씨는 이완에게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고요. 허생은 진짜 신기하다. 그런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은 뭐라고 불러?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허생이랑 변 씨랑 이제 또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허생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술병이나 풀어놓으라면서 이완대장이 밖에 있는데 같이 술 먹자고 했더니 그걸 못 들은 척해. 이제 밤이 조금 깊어지니까 허생이 허락했어. 이제 손님 불러. 그러면서 이제 사대부가 온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뭔가 완전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확실히.
자, 그렇게 해서 이완대장이 이제 와서 설명을 막 합니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완전 이제 하대하네요. 어영창 대장이다. 높은 벼슬이죠. 그럼 너는 신임받는 신하다.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 아주 숨어있는 인재를 추천할 테니 네가 임금께 아래여서 삼고초려 할 수 있겠는가? 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임금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 거 들어볼게요. 다음 거 들어본다는 건 지금 건 안 된다는 거지.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허생이 하는 말, 나는 그 다음이란 말 배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계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네 명나라한테 되게 의리 지키잖아. 은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래? 명나라의 자손들이 홀몸으로 지내고 있대. 그러니까 너가 임금께 아래여서 귀족들 있잖아. 그 사람들 딸내미들을 뭐 시집 보내. 명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 했더니 그것도 어렵대. 뭐가 가능하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라. 청나라 배워라.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솔선수범해서 복종한다면 청나라의 신뢰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 자, 변발해. 오랑캐 옷 입어. 호복. 빈곤가 응시해. 그렇게 해서 좀 한족과 호국들을 결탁해서 나라의 치욕을 좀 씻어. 했더니 뭐라 그래? 안 돼요. 사대부들이 다 예법을 삼가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깎으려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생이 이제 화가 났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죠. 계속 복장과 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예시도 들죠. 옛날 번호기는 안 그랬다. 무령왕도 안 그랬다. 이러면서 이완대장은 어찌됐든 그 무능한 지배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이완대장에게 화를 내는 허생의 모습이 이제 보여요. 마지막에 막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그래. 그래서 이완대장이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 활동을 보면 허생의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지역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은 체크하셔야 돼요. 변씨를 만나는 요 부분까지는 계속 한양이었고 안성에서 이제 샀고 그 다음 제주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 도적대가 어디 있었냐면 변산반도, 전라남도 변산반도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걸 해서 다시 변씨를 찾으러 그럼 서울 다시 왔죠. 한양.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계속 이완대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했던 게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그 무역 있잖아요. 무역에서 장기도가 등장했었다는 거 체크하세요. 이 빈섬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쌤이 인물관계도 정리한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끝입니다. 일단 허생이 그럼 결국에 꿈꿨던 세상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실용을 중시하는 실학가였기 때문에 박지원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종종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네. 자, 이 단원의 목표가 뭐였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읽기였어.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나와요. 자신의 해석과 평가 반영해서 허생전에 뭐 부제목을 담아봐라. 그럼 이런 것도 문제에 이용이 될 수는 있어요. 부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신만의 관점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